안녕하세요. 저는 50대를 곧 앞둔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 인생의 끝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을 곱씹으며 되새겨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나이 50이면 젊은데 무슨 그런 할머니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도 소중하고 뜻깊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기 전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자상하신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결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상한 남편과 훌륭하신 시부모님을 만나 너무도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기 전엔 저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입양아예요. 13살, 뒤늦은 나이에 입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살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워낙 좁은 동네라 제가 보육시설에 사는 걸 같은 반 애들이 거의 다 알 정도로 동네가 좁았어요.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보육원에서 봉고차로 다 같이 등교하고 하교했거든요. 못된 애들은 저희가 타고 다니던 차를 보면 똥차라고 놀리곤 했어요. 똥을 채워서 다니는 차라고요. 심지어 제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만 봐도 그 애들은 똥이 똥차에서 내린다고 더럽다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똥냄새 안 나냐? 어쩐지 이진영 얘가 있어서 똥냄새가 나는 거였네. 야, 이진영, 너 옆에 있으면 똥차 냄새 나니까 1m씩 떨어져서 걸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똥차 아니거든? 작년에 원장님께서 새로 산 새 차야. 차가 새 차면 뭐래. 그 안에 타고 다니는 것들이 부모도 없는 똥쟁이들인데 똥쟁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면 다 똥차지 뭐. 너 지금 우리더러 똥쟁이라고 했냐? 너 이 새끼 말 다 했어? 그 더러운 입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못된 애들이 저를 놀리거나 괴롭히면 덤비고 화를 내며 저를 대신해 싸워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선생님께 잡혀서 벌을 받는 애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처럼 용기가 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더러운 똥들이 내린다. 똥들만 모이고 싣고 다니는 똥차다. 대놓고 놀려대도 저는 모르는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싸우지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저도 당연히 맞서 싸우고 지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항상 바짝 쫄아 있었어요. 당시에 기분 나쁘다고 괜히 한마디 덧붙였다간 더한 소리를 들을 텐데 그렇게 되면 상처받게 되는 건 저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투명 인간처럼 없는 듯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용기도 없고 말수도 적은 아이였죠. 학교에서나 시설에서나 언제나 주눅이 들어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지도 몰라요. 저를 입양해 주신 아버지도 입양아예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 가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다가 목사가 되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오시자마자 본인이 살았던 보육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한눈에 저를 알아보셨대요. 항상 구석에 혼자 있고 밥을 먹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저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당신의 모습을 보였답니다. 예전 당신 모습 같아서요. 아버지는 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만날 때마다 저에게 말도 걸고 같이 밥도 먹으려고 했지만 제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어둡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 사는 정도로 모두 다 저처럼 어둡지는 않은데 저는 유독 내성적이고 어두웠어요. 마치 동굴 속에 혼자 사는 것처럼요. 제가 그 정도로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고 돌아가신 이후 자꾸만 제가 눈에 밟혀 신경이 쓰이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 끝에 저를 입양하기로 하신 겁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요. 저 같은 어린아이를 키우기에는 연세가 있으셨는데도 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말이죠. 저에게는 언니와 오빠도 있어요. 둘 다 저보다 10살은 더 많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던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다정한 성인 4명의 보살핌을 받게 된 복받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입양되고 가족들과 살게 되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새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배우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아이를 자라게 하는데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걸음인지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평생 동굴 안에서 나오지 못할 줄 알았던 제가 동굴에서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날개까지 달고 훨훨 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부모님을 만나고 저는 꿈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른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하니 어른이 되는 게 막연히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생기고 나서는 나도 언니처럼 오빠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를 운영하셨고 오빠도 신학대학을 나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의대를 나와 의사가 되었습니다. 입양되고 난 이후 줄곧 저와 가족들은 외국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는 의료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지 깨닫게 되었고 신학대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훌륭한 가족들의 행보를 보고 자라다 보니 저도 남다른 꿈을 꾸고 결국은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대를 나와 약사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숨어있던 제가 어느새 대학도 가고 번듯한 직업까지 가지게 된 걸 보면 저는 아직도 제가 신기하고 대견해요. 제가 이렇게 잘 자란 건 다 가족들 덕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할 줄만 알았습니다. 입양된 이후로는 이게 내 인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삶이 마냥 꽃밭이었던 건 부모님 그늘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자마자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약대에 다닐 때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아버지가 한 학기 휴학하고 봉사활동을 다녀오자 해서 무작정 아프리카로 떠나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곳에서 많은 깨달음을 안고 돌아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아프리카에서의 기억이 저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리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는데 우연히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알게 됐어요. 대학병원의 약제과였는데 같은 학교 선후배들이 많아 그런지 소문이 퍼졌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선배가 제가 입양하라는 이유로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괴롭혔습니다. 툭 하면 저에게 운이 좋다는 둥, 팔자가 좋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하고 유치하게 일을 저에게 몰아주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원래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그 선배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기나 후배들이 그 선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그 선배가 자꾸만 제 심기를 건드리더니 어이가 없는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와, 나는 약대 다닌 동안 등록금이 비싸서 한 학기 알바하고 한 학기 다니고 또 휴학하고 알바하고 그랬는데 진영 씨는 무슨 복이야? 고아 주제에 호구 부모 잘 만나서 완전 팔자 폈네. 부럽다. 부러워. 저런 소리를 바로 제 앞에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선배님,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호구 부모라는 말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 사과해 주세요. 저라는 사람은 원래 갈등에 취약해서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도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는 바보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마 그날도 그 선배가 저를 욕하거나 무시했으면 굳이 토를 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을 겁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부모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니 바보 같던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헐, 여기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부모님 나이도 많다며.
솔직히 죽으면 그 재산 다 진영 씨 거 되는 거니까 진영 씨도 속으로는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지 않아? 어차피 친부모도 아니잖아. 와, 부럽다. 대박. 진영 씨는 무조건 호구 부모가 약국은 하나 차려주겠네.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저도 모르게 그 선배에게 달려들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선배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는데 제가 작정하고 밀치니 저보다 키가 큰 선배를 어느새 바닥에 눕혔더군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정의가 이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머리채를 잡은 그 재수없는 선배가 저를 고소했어요.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진 정도로 전치 사주가 나왔다면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어. 난 너랑 달리 가난해서 돈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고소 취하고 싶으면 너희 호구 부모한테 가서 나랑 돈으로 합의 보라고 해. 안 그러면 너 내가 법정에 서게 만들 거야. 그리고 약사 선배들한테도 너 선배 머리채 잡은 미친년이라고 내가 다 소문낼 거야. 약사 절대 못하게.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약사 되기는 다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족들이 저를 대신해 싸워줬어요. 저는 그런 재수없는 인간한테 돈까지 주고 합의하고 싶지 않아 부모님께도 약사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한테는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제 말대로 그 선배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합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날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을 설득해 법원에 탄원서를 내게 해줬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선배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제가 왜 그 미친 선배를 때리게 됐는지의 과정을 제 편에서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이게 다 오빠와 언니 덕분이에요. 오빠와 언니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 설득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께서 직접 그 미친 선배의 부모님을 찾아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대개 자녀의 실수로 우리 가족이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소 취하하지 않으시면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해 공론화해서 우리도 고소할 생각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요. 어른이시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딸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오로지 저만을 생각하며 그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그 선배의 부모는 정상이었는지 저희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딸을 설득해 고소를 취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직장도 그 선배가 그만뒀어요. 아무래도 다른 직원들이 저를 위해 쓴 탄원서에 그 선배가 지금까지 했던 만행들이 다 적혀 있었으니 병원에서도 그 선배의 악행을 알게 돼 잘라버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 너무나 든든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결혼도 가족들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거든요. 언니가 정말 괜찮은 친구가 있다면서 남편을 소개했어요. 남편도 의사입니다. 언니 말로는 집안도 너무 훌륭해서 결혼하면 제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언니의 안목은 역시나 뛰어났습니다. 사실 30이 넘을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이대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된 제가 남편을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꼴이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천생연분이었어요. 먹는 거부터 취미와 취향까지 모든 게 다 잘 맞았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시댁은 병원을 운영하세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남동생까지 모두 다 의사거든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아버지의 병원으로 들어가 일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댁은 저희 친정만큼이나 가족 중심이에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아버지가 목사로 계시는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가 병원장으로 계신 병원에서 다들 일합니다. 작은 동서도 간호사라 저까지 다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온 식구가 다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 서로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었죠.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워낙 가족 중심적인 분이라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가족들이 자주 모이기를 바라시기에 며느리들에게는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서와 제 사이가 미묘하게 좋지 않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가 생겼어요. 동서와 저는 첫 만남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라 동서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론 동서가 처음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원래 누구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닌데 재수 씨가 워낙 환자들에게 싹싹하게 잘하고 똘똘하다고 많이 칭찬하셨어. 시어머니께서는 산부인과 교수신데 동서가 담당 간호사로 오래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동생이랑도 가까워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제가 듣기론 동서가 워낙 싹싹하고 시부모님께도 잘한다고 하길래 저도 동서랑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전에 만난 동서는 저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특히나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저에게 형님 형님하며 살갑게 굴더니만 시부모님 없는 자리에서는 미묘하게 불편하게 굴더라고요. 아주버님, 올해 연애한 여자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언니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터라 저는 당연히 아주버님이 그 언니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만난 지 1년도 안 된 분이랑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의외네요. 그래요? 저랑 만나기 전에 일인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래 만났든 짧게 만났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 결혼할 상대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남편이 오래 일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그 여자와 동서랑 언니 동생 하면서 지냈다는 것도 굳이 제가 알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일부러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것처럼 말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30대 중반이었어요. 결혼하기엔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 동서가 하는 행동이 마냥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저는 보육원에 살아보기도 했고 입양아로서 살아오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상대해봤잖아요. 저를 잘 알기 전에 제 앞에서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 정도는 이제 충분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서로 잘 몰라 어색해도 제가 먼저 다가가 잘하다 보면 금세 동서랑도 가까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동서랑 가까워진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자주 보는데도 동서는 계속해서 저를 멀게 대했어요. 더군다나 둘이 있을 땐 저에게 막말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동서는 그 힘든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첫째는 결혼하자마자 일찍 낳았고 둘째는 제가 결혼했을 땐 늦둥이로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의 아이들은 시부모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동서도 시부모님의 손주 사랑을 즐기며 혜택을 누렸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만날 때마다 동서는 첫째 조카가 영어에 흥미가 있다면서 학원을 하나 더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 학원비를 시부모님이 지원하게 한다거나 이제 걸음마를 하는 둘째를 가지고 영어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첫째를 영어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에 못 보낸 게 후회가 된다고요.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든 지원해 주시겠다고요. 우리도 옛날 사람이라 요즘 애들이 뭘 어떻게 해서 키우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애들 키우는데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렴. 해줄 수 있는 한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역시 우리 아버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다니까요. 우리가 자식이 많긴 하니 우리야 죽을 날 멀지 않은 노인네들인데 젊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낙이지 뭐. 아버님 죽는 날이 머지 않았다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동서는 애교가 잔뜩 낀 콧소리로 시부모님께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시부모님도 예뻐했고요. 동서는 그럴 때면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동서가 참 싹싹하고 대단하다 싶었죠. 그런데 동서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동서는 저를 견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의 형제들과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조카들과 제가 나이 차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기는 이모라고 해도 다들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고 어린 조카가 생겨서 저도 좋았어요. 너무 귀엽기도 했고요. 저도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나 남편은 결혼 자체가 늦은 편이라 아이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생기면 당연히 낳겠지만 일부러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자꾸만 아이 문제로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이 다들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였는데 동선의 막내가 이유식을 잘 먹지를 않아 제가 옆에 앉아 밥을 먹였습니다. 평소에 동서도 둘째를 보느라 잘 쉬지 못할 것 같아 이럴 때라도 밥을 편하게 먹었으면 해서요. 그런데 동서는 제 배려를 어이없게 받았어요. 저렇게 애를 예뻐하시는데 애가 안 생겨서 어떡해요? 형님네 친정 부모님도 엄청 기도하실 텐데 얼른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임신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도 남편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있는 앞에서 동서가 마음대로 저와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 저로서는 곤란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 생기는 것처럼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직 아이 계획 없어. 누가 보면 내가 애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그때까지는 동서가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동서의 말에 적잖이 당황해서 애써 말을 받아쳤습니다. 어머, 그래요? 죄송해요, 형님. 저는 당연히 형님 나이가 있으니까 애 가지려고 노력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왜요? 여자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애부터 가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 나이에 애 가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순간 식사하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동서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분명 다른 사람이 했으면 굉장히 건방지게 들렸을 이야기인데 동서가 하면 아기가 없이 마냥 해맑아 보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작전인 것 같아요. 평소 동서가 사람들 앞에서 워낙 밝고 착하게 굴다 보니 한 번씩 동서가 선을 넘어도 다들 아기 없이 하는 말이다 그냥 넘기는 거죠. 재수씨,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아직 아이 생각은 없어요. 걱정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 일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아이 문제야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지 뭐. 그네야, 우리는 손주 욕심 부리고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괜히 부담 갖지 말고 너희 편한 대로 해. 남편이 먼저 아이 생각이 없다고 말하니 시어머니도 바로 아이 갖는 거에 부담 갖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진 않았지만 동서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한 번씩 왜 저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동서는 선을 종종 넘었어요. 얼마 뒤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선물처럼 찾아왔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안전한 시기에 들어서고 나서 시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뭐든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임신 초기라 많이 힘들 텐데 병원 일하는 거 힘들면 이야기하렴. 내가 병원에 이야기해서 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기도 했고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아들, 며느리를 위해 항상 배려하고 신경 써주셨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동서는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제 임신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날 외식을 하고 시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동서는 굳이 저와 둘이 가고 싶다면서 제 차에 타더라고요. 다른 식구들은 다 시동생 차에 탔는데 말이죠. 겉으로는 애 낳는 데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구시더니만 뒤로는 되게 열심히 노력하셨나 봐요. 그 나이에 이렇게 빨리 임신된 거 보면. 동서는 비아냥거리는 데에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시부모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굳이 저런 소리를 하려고 차에 따라 타라니. 정말 못된 년이에요. 그러게, 나도 이렇게 빨리 생길 줄은 몰랐는데 선물처럼 찾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형님은 큰 며느리라도 애들은 우리 애들이 먼저인 거 아시죠? 원래 어른들한테는 첫 정이 큰 거라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애들만 예뻐한다고 질투는 하지 마세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질투한다는 건지 동서는 말을 해도 꼭 저런 식으로 했어요. 그 이후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툭하면 저와 제 아들을 견제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애들보다 우리 애가 주목이라도 받으면 참지 못하고 자기 애들에게 다시 이목을 집중이 되도록 말을 돌렸죠. 그럴 때 보면 사람이 참 영악하고 비상해요.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도 친정 식구들도 제가 낳은 아이를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정말 대단하고 기특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건 너무도 뿌듯하고 좋은 일이었지만 안타까운 건 제 아이가 자라날수록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갔어요. 왜 항상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장가가는 것까지 꼭 보시겠다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 한 번 더 큰 슬픔이 닥쳤어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고 자식이 생겨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상실이었습니다. 연속으로 상을 치르게 되자 그 단단하고 우직했던 오빠와 언니마저 절망에 빠져 힘들어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라도 기운을 차리고 오빠와 언니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상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조차도 상실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형님, 어떡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까지 상심이 크시겠어요. 동서,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와줬는데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아, 형님은 가족끼리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뭐가 고마워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부터 추스르세요. 가끔 보면 동서는 다중인격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 있는 자리에서는 멀쩡해요. 정말 그냥 제 동서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화장실에서 만난 동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슨 가면을 쓰는 것처럼 사람이 휙휙 변했습니다. 아까 상주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오빠와 누님이신 거죠? 나이가 많으시다는 건 들어서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많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 나이가 돼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프긴 한가 봐요. 남들은 그 나이 정도면 다들 호상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 시댁 식구들이랑 상에 앉아 육개장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으며 힘내라던 동서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화장실에서 만난 동서는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칠하며 자꾸만 피식피식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또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댔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호상이라고요. 동서는 아직 부모님 두 분 다 계셔서 모르나 본데 자식 입장에서는 호상은 없어. 하늘 같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호상일 리 없지. 저는 동서가 자꾸만 찰떡선이 없는 소리라 하는 게 거슬려서 싫은 티를 냈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제 말이 영 거슬렸는지 들고 있던 립스틱을 가방에 던지듯 넣으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슬픈 느낌은 저나 형님이나 다 모르지 않아요? 진짜 부모도 아니고 양부모인데 뭘 그렇게 진짜처럼 유난을 떠세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동서가 개념이 없어도 저런 소리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아무리 입양됐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친부모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였어. 제가 동서에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런 말을 굳이 제 입으로 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네, 누가 뭐래요? 암튼 우리 형님은 항상 별거 아닌 말에 발끈하신다니까. 이제 보니까 뭔가 좀 찔리시나 보다. 근데 들어보니까 양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거의 다 교회에 기부하셨다면서요? 아유, 그거 다 아까워서 어떡해요? 동서는 사람 속 뒤집는 데는 아무튼 소질이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열을 내는데도 일부러 제 말과 행동을 무시하며 자기 할 말만 하고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러고는 슬그머니 화장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동서를 급하게 따라 나갔어요. 자기가 뭘 안다고 제 앞에서 재산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동서의 멱살이라도 잡아서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동서를 따라가 한마디 하려던 차였어요.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경고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신발을 신고 나오시는 걸 보고는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갔어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뭐하러 벌써 나오셨어요? 제가 얼른 가서 부축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노인네라고 며느리 부축까지 받아. 아, 괜찮아. 너 밤길에 운전하기 힘드니까 우리 먼저 일찍 가자. 너희 시아버지랑 너희 남편은 새벽까지 있다고 온다고 하니까. 어머니 가시게요? 동서에게 할 말은 잔뜩이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동서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모습은 보일 수 없으니 애써 꾹 참았습니다. 그래, 네 동서도 애들 맡기고 온 거라 얼른 가야지. 애미, 너도 힘들 텐데 더 오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네가 사돈 어른 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했어. 너 괜히 신경 쓸까봐 둘째네한테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많이 힘들어해서 시어머니께서 수술하신 일도 저에게 이야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까지 걱정 끼치게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머님, 저는 전혀 몰랐어요. 병원에도 못 가보고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다. 내가 의사고 우리 집에 의사가 몇인데 그런 걸 신경 써. 너 이럴까봐 내가 일부러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래도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무릎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 그럼 괜찮아. 수술 잘 됐대. 너랑 네 남편 신경 안 쓰게 한다고 둘째 네가 고생이 많았지 뭐. 어머님도 참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자식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제가 둘째 며느리라도 형님보다 어머님이랑 고부간으로 지낸 게 더 오래됐잖아요. 저는 병원에서도 오래 뵈서 그런지 이제 친정 부모님보다 이상하게 어머님 아버님이 더 가족 같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 올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어머님 아버님은 진짜 오래 사셔야 해요. 동서의 여우 같은 콧소리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동서는 어머님 옆에 착 붙어서 애교를 떨며 자꾸만 저를 힐끗거렸어요. 마치 봐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며느리다, 이런 느낌으로요. 결혼한 지도 꽤 됐고 애도 둘이나 있으면서도 참 일관적으로 여우 같아요. 어떨 땐 내가 동서의 저런 모습을 배워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참 영악합니다. 그렇게 동서는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까지 와서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동서를 만날 때마다 생각이 많아요. 동서는 도대체 왜 저렇게 나를 이기려고 할까? 나를 왜 저렇게 미워할까 싶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아들은 중학교에 갈 정도로 자랐고 부모님의 부재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가족의 앞날만을 생각하며 정신없이 살고 있었어요. 병원 일과 아들을 잘 키우는 데에만 열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원장실에 잠깐 들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주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아버지께서 이제 연세도 많고 몸도 힘드시다고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병원에 출근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은 출근까지 해서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나도 오늘에서야 담당 교수한테 전달받은 건데 애미 췌장 검사한 거에 문제가 좀 있나 봐.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네.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도 아니고 원장실로 부르신 거 보면 뭔가 큰일이 날 거라 예상은 했었는데 시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이 병원 병원장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낫게 해줄 테니까 걱정할 거 없다. 저도 시집와서 이 집 며느리로 산 게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15년 동안 시아버지의 저런 표정은 처음 봅니다. 시아버지는 애써 제가 걱정할까봐 안심시키려고 하셨지만 그 단단하신 시아버지께서 손까지 떨며 저와 눈을 못 마주치는 걸 보면 제 병이 심각한 거였어요. 네, 아버님. 저 아버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는 거 아시잖아요. 저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꼭 낫게 해주셔야 해요. 저는 자꾸만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이미 시아버지는 많은 걸 알고 계신 거였어요. 저도 약사고 대학병원에서만 오래 근무했습니다. 유능한 외과 교수였던 시아버지께서 저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 보면 제 병은 이미 손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부모님의 모습이요. 두 분 다 80이 넘은 나이였는데 당신들이 죽는 와중에도 다 커서 결혼까지 한 자식을 걱정하며 저에게 꼭 행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을 위해 저는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외로운 일이 생겨도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가족들과 이겨내려 애쓰며 살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하늘은 제 편이 아닌가 봅니다. 얼마 뒤 저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혀 아무 증상도 없었기에 저는 심각한 줄 몰랐는데 이미 암세포가 췌장 전체에 퍼져서 수술도 의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폐에도 전이 흔적이 있어서 바로 항암을 시작해야 했어요. 저는 제가 가능성이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제 걱정만 하는 언니, 오빠와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우리 부모님, 거기다가 저의 완벽한 가족이 되어주신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게는 아직 어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아들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가 많아요. 저를 버린 부모,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 그리고 남편을 만나 얻게 된 훌륭한 부모. 저도 제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될 줄은 몰랐었는데 아들을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양부모님께 무한대로 사랑을 받고 시부모님의 무한한 신뢰를 받은 만큼 저도 아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어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가장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는 나약한 부모가 되고 말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말라갔고 보잘것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병원 지하에 있는 약제과에서만 일했었는데 인생의 마지막도 병실에서만 보내고 있었어요. 항암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
더는 몸에서 항암도 약도 모두 다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는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걸 제가 몸소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반을 병원에서만 보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 그 힘든 치료를 견뎌냈으니 얼마 남지 않은 제 시간은 가족들과 웃으며 행복하게 보내다 가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퇴원하고 싶었어요. 저는 도저히 병원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구역질 나고 힘들기만 한 치료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퇴원 좀 시켜줘. 내일부터는 나도 내 침대에서 자고 내 주방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여행도 좀 가고 싶어. 그럼 나도 당신이랑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이번 치료만 잘 받고 나가서 나랑 우리 아들이랑 셋이 같이 여행 가자. 안 돼. 도저히 못하겠어. 살이 타고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러다가 금방이라도 이 침대 위에서 죽을 것 같아. 저는 몸에 힘이 빠져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지만 애써 힘을 끌어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병실에 선 채로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마른 장자처럼 말라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반 송장처럼 말라버린 제가 남편에게 퇴원시켜달라고 애원하니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간호사와 다른 의사들이 옆에 있는데도 남편은 참지 못하고 울더라고요. 울지 마. 나 지금 당장 안 죽어. 그러니까 나 다리에 힘이라도 조금 있을 때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 순간만큼은 저도 간절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다 듣지도 못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지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 몸을 숨겨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부모한테도 버려진 불쌍한 팔자. 남들처럼 80, 90은 아니어도 60까지만이라도 살게 좀 해주지. 나한테 분에 넘치는 새 부모랑 남편 좀 줬다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야 직성에 풀리겠어요? 몸에 힘도 없어서 소리도 지르기 힘든 와중에 하늘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절로 눈물 섞인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제 인생을 마음대로 쑥대밭으로 만든 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분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르고 나니 제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려 죽게 생긴 게 왠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 우리 남편,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줬으니 인생의 반 정도는 넘겨줘도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래요. 이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애써 이불에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비비고 이불을 내렸습니다. 웬일로 동서가 제 병실에 왔더군요. 형님? 어휴, 얼굴이 왜 그래요? 나는 무슨 할머니가 누워있는 줄 알았네? 동서가 나타날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혈압이 바짝 오르면서 몸이 뜨겁게 타오르거든요. 저딴 소리라 할 거면 아예 오지 말지 왜 굳이 와서 사람 속을 긋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가 다 됐으니 할머니 맞지 뭐. 동서도 병원 일로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저도 이제 저런 동서의 망언에 면역이 생겼는지 이제 농담도 다 나오더군요. 다들 형님 보고 올 때마다 오늘 내일 한다길래 진짠가 보러 왔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 쌩쌩하네요. 에헤, 며칠은 더 사시겠네. 동서가 워낙 싸가지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이건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병실에 누워서 환자로 산 지 반년이고 지금도 오늘 내일 하고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더 기분 나쁜 건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동서는 뭐가 재미있는지 실실 웃는다는 겁니다. 동서는 도대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올 때마다 실실 웃어? 그래, 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 맞아. 그래서 동서는 내가 오늘 내일 하는 게 고소해? 내가 죽는 게 그렇게 재밌고 좋으냐고. 저도 이상한 게 동서만 보면 힘이 바짝바짝 솟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서에게는 절대 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젖먹더니까지 쥐어짜 동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벌떡 일어나 동서 머리털이라도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말에 동서가 실소를 터뜨리더니만 저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개소리를 중얼거리더군요. 당연히 좋죠. 형님 죽으면 이 대단한 우리 시댁 재산들 다 내 거잖아요. 아, 상상만 해도 기분 너무 좋네. 아, 기분이다. 형님 죽으면 꼭 천국 가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전까지는 동서가 그냥 개념 없고 여우 같은 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 동서는 쓰레기 중 쓰레기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견제하고 질투한 게 이거였어요. 시부모님 재산을 저와 나눠야 하는 게 싫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말에 기가 막혀서 손이 덜덜 떨리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뭐 이런 년이 있나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분노가 하늘에 닿았는지 구세주와도 같은 시아버지께서 저와 동서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셨어요. 너 지금 감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도 동서와 서로 신경전을 벌이느라 몰랐는데 시아버지께서 언제 오셨는지 저와 동서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저 정도로 화나신 걸 본 건 저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버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설마 형님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겠어요. 저 아시잖아요. 그냥 형님이랑 농담 좀 주고받은 거예요. 동서는 너무 놀라서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지 허둥거리며 말도 더듬었습니다. 농담. 세상에 그런 더럽고 추잡한 농담이 어딨어? 너,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이딴 소리를 듣고도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시아버지께서 손까지 부들거리시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시고는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당장 네 형수 병실로 튀어와. 도대체 둘이 무슨 작당을 하길래 네 마누라가 저런 더러운 소리를 해. 내가 너나 네 마누라나 가만히 둘 것 같아? 둘 다 당장 내 병원에서 쫓아내고 내 재산에는 손끝도 못 대게 할 거야. 시아버지는 시동생에게 전화해 당장 달려오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동서가 짓겨린 막말이 동서 혼자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동서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 앞에서 손을 싹싹 빌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아버님이 워낙 형님만 예뻐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애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혼자 그런 거예요. 동서가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절로 기분이 좋더군요. 정말 병까지 다 낫는 기분이었습니다. 허허, 그래. 그럼 너만 우리 집에서 나가면 되겠구나. 지금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 그 사건으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딱 그 순간에 시아버지께서 병실로 와 동서의 만행을 보게 되셨는지 신기해요. 알고 보니 제가 퇴원시켜달라고 남편한테 애원한 일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렸나 봐요. 제가 자꾸만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겠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저를 설득하러 오셨던 겁니다. 퇴원은 절대 안 된다고요. 그네, 잘 들어. 너 안 죽어. 이 늙은 시아버지도 잘만 사는데 네가 왜 죽어? 내가 어떻게든 치료해서 낫게 할 거니까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태어나면 더 위험하다면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시댁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매일 저를 찾아와 자신이 실수했다고 사과하며 빌었지만 결국 동서와 시동생은 이혼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동서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셨으니 그냥 넘어가실 리 없었죠. 시동생에게 동서와 계속 살았다가는 정말 재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시동생은 미련 없이 동서와 이혼했어요. 물론 동서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시동생의 의지가 워낙 강해 2번의 소송 끝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최근엔 아들 중학교 졸업식에도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도 잘 받고 있어요. 다행히 폐에 전이된 암은 치료되어서 한시름 놓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동서가 없어서인지 전보다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산책도 자주 하고 있어요. 저는 시한부입니다. 올해 겨울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지 모를 끝을 생각하며 올기보다 남은 시간을 하루하루 값지게 보내고 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가족들과 웃고 행복하게 보내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날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시시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통쾌한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사연이란 걸 보내네요. 사실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사연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사연도 잘 쓰시던데 제가 글쓰기에는 소질이 없어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남자가 집에서 애들 보고 집안일 하는 건 흔치 않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저희 집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 얌전한 성격인 아버지는 저랑 동생들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 저희를 도맡아서 육아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저나 동생들은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면 늘 아버지가 배웅을 해주었고 마중을 나왔으며 학교에 들어가서는 부모님 참관 수업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언제나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와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린 마음에는 그게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 친구들은 전부 다 엄마가 오는데 저희 집만 아빠가 온 거였으니까요. 친구들도 왜 너희 집은 아빠가 와? 너희 아빠는 일 안 해? 라고 묻는데 그 아기 없는 순수한 질문이 제게는 쪽팔림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엉엉 울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학교 와줬으면 좋겠어. 왜 나만 맨날 아빠가 학교 오는 거야? 아이고 참, 이 녀석이 그런 거 가지고 그게 그리 분해. 그래, 싫어. 쪽팔리단 말이야.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저희 집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했습니다.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어머니였고 아버진 바깥일을 하는 어머니와 다르게 집안에서 내조를 담당했죠. 아마 저희 아버지는 어지간한 집 어머니들보다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다 잘하실 겁니다. 소풍 갈 때면 늘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보통 애들 도시락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나 동생 기죽지 말라고 어릴 때는 어떤 도시락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위계가 달라진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면서 도시락을 싸는 날만 되면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하루 종일 김밥을 싸고 유부초밥을 만들며 3단 도시락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문어 모양 소세지는 기본이었고 유부초밥에는 콩이나 김으로 눈, 코, 입을 박아서 보기에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덕분에 소풍날만 되면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 죄다 제 주변에 와서는 도시락을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어머, 우리 수연이는 도시락도 너무 예쁘네. 어머니가 싸주신 거야? 아니요.
엄마는 밖에서 일하고 도시락은 늘 아빠가 싸주세요. 그리고 그 도시락의 출처가 어머니도 아닌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놀랐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젊었을 적부터 도배를 했다는 어머니는 일의 특성상 남자들이 많은 환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은연중에 여자가 그 힘으로 도배를 할 수는 있겠어? 란 식으로 어머니를 자주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다른 동료들보다 훌륭하게 도배를 해내서 다른 사람들 길을 팍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내대장부 기질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일엔 뒤끝이 없고 쿨하며 누가 사과를 하면 화가 나 있다가도 금방 풀어지는 성격 덕에 어머니는 눈엣가시 같았던 동료들과도 금세 친해지며 수십 년 이상을 도배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성격과 실력이 소문나서인지 나중에 가서는 어머니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어머니랑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해보고 그 실력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전 그런 어머니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남자친구들에게 저희 어머니 자랑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도배일 하셨는데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일을 잘하셔. 실력도 인정받고 있으셔가지고 일도 엄청 많이 들어오셔. 우리 엄마 멋있지? 친구같이 친근한 성품을 지니고 있기도 한 어머니는 저와 동생에게는 언제나 좋은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저희 집안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저희 집을 무척이나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일을 하시고 아버님이 집에 있으시다고? 신기하네. 그러다가 직접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만남 이후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에게 엄청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어머님 진짜 너무 멋지시다. 나도 당신 어머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무척이나 큰 계기가 되었어요. 적어도 당시 제가 봐온 남편은 그런 말을 진심 없이 할 사람은 아니었고 당시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정말 누구보다 진정성 있어 보였거든요. 결혼에 대한 결심을 한 뒤 실제로 이행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대 없이 무조건 오케이를 하시는 분들이었기에 금방 허락을 받을 수 있었고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음이 맞으면 결혼해야지. 둘이 보아하니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전 이 기세로 상견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단 저희 집을 제대로 이해해 준 만큼 시부모님도 그런 분들일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지 특히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의 행동에 심히 당황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성격이 워낙 화통하고 호쾌한 편이라 약간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하시는 분이긴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어머니 성격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기에 당황스러우셨을 만하죠. 아무래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선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뭐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둘이 좋으면 되지. 아, 그렇죠. 일단 둘이 결혼을 하는 거긴 하니까. 그러고 보니 결혼식은 호텔에서 올리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 저희 집 양반이랑 같이 좋은 곳을 하나 봐두었거든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깔끔하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서비스도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전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요즘 시국도 이런데 그런 비싼 데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동네 좋은데 알아봐둔 곳이 있다는데 그냥 거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객들도 호텔에서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고 하나뿐인 결혼식인데 그런 곳에서 돈을 아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체면이 있는데. 아이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최고죠. 그게 다 돈입니다, 돈. 그 돈을 아끼면 더 좋은 곳에 쓸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약소하게 가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사실 몰랐는데 시어머니인 그 상견례 자리가 당황스러운 것을 넘어서 저희 어머니를 교양 없는 무식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간다고 잠시 일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손을 씻기 위해서 뒤따라 화장실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화장실에 들어온 걸 몰랐는지 전화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니, 내가 사돈될 여자가 그렇게 무식한 여편네인 줄 알았겠어? 결혼식을 무슨 시장통에서 생선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몰라. 정말 무식한 여자 같아.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든가 하지. 이 결혼 모르고 싶다 정말. 그 말 듣고 물론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웠을 시어머니도 이해가 되기는 했기 때문에 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들은 척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옆구리를 쿡 찌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춰드려 엄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다행히 서로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시어머니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저희 부모님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잡은 뒤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가끔씩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 같이 만나는 날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모르고 평소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앞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크게 면박을 주거나 한 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신 것 같았어요. 몇 개월 전에 우연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전화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이었고 자고 있던 저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잠깐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한 번 자면 일어나질 않는 성격이라 남편은 제가 잠이 든 걸 확인하고 설마 중간에 깰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냥 볼일을 보면서 편안하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결혼 끝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도 싫은데 내가 너희 결혼식 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니? 네가 괜히 무식하게 도배 같은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여자 집에 장가를 가니까 내가 이 꼴을 보는 거 아니야.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이 무식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동안 그 여자가 나랑 대화할 때 교양 하나 없는 거 못 봤니? 주변 사람들이 이거 알아봐라. 얼마나 수근거리겠어? 내가 벌써부터 고개를 못 들겠다. 나 참 쪽팔려서 원. 장모님 성격이 워낙 시원시원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시원시원은 무슨 시원시원이 다 죽었다냐? 아무튼 내가 근간에 사돈기를 한번 죽여놔야겠어. 이참에 벽지 좀 바꿀 겸 사돈한테 도배일 부탁해야겠다. 어디 설마 한가족 된 사이인데 안 받겠다고 하진 않겠지? 엄마, 장모님 불편하게 꼭 그래야겠어?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장모님은 도배업을 오래 하셔서 아마 거친 공사 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말투도 그렇게 변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참고 넘어가. 어머머머, 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벌써부터 네 장모 편드는 거니? 자식 키워도 다 소용없다더니 틀린 말 하나도 없네. 엄마,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아, 됐어. 그만 말해. 그나마 남편이 어떻게든 중간에서 저희 엄마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제대로 마음 먹고 이혼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만의 문제였고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길을 죽일 목적으로 도배를 부탁하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심보가 괘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듣기 불과 얼마 전에도 시댁을 갔었는데 도배를 할 필요가 없이 깨끗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자기 목적을 밝히긴 했지만 정말로 그 도배 부탁은 저희 어머니를 말 그대로 엿먹이기 위한 것만이 목표일 게 틀림없었습니다. 전 우선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일을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할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서 실제로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화를 우연히 듣고 한 일주일 뒤에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어른이 집 도배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혹시 사돈어른이 어떤 취향인지 아니? 내가 사돈어른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어야지. 그래도 너는 며느리니까 알 것 같아서 전화해봤다. 결국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어머니에게 도배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엿들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 내용을 곧이곧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무식하고 배운 거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어머니의 행동이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머니 길을 죽이려고 도배를 부탁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부탁을 곧이곧대로 들어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전부요. 어머님이 설마 정말로 엄마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어머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유치하게 기죽이려고 엄마한테 그런 부탁한 거 솔직히 난 너무 화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 부탁 알아서 잘 거절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로 웃긴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저랑 전화를 하면서 깔깔 웃더니 어머니는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본인은 그런 거에 쉽게 당하지 않는다면서요. 엄마가 그 힘든 도배를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이야. 너희 시어머니보다 배로 약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훨씬 더 악질적인 방향으로 나 물먹이려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런데 그거 다 이겨냈다. 너희 시어머니 정도면 양반이지, 양반. 근데 네 시엄마 정말 웃기다. 쫌스러워가지고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다니? 혼자 객기 한번 부리려나 본데 뭐 장단 한번 맞춰주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어머님이 잘못하는 거잖아. 분명히 엄마가 이거 받아들이면 어머님이 그때까지도 은근히 엄마 돌려가면서 욕할 텐데 나 그런 거 듣기 싫단 말이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냐. 그런데 정말로 괜찮다. 네가 정사돈이 신경 쓰이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가 아주 콱 잡아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넌 참 걱정도 팔자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호언장담을 하니 저 역시 무작정 어머니에게 시어머니 부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와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도배를 해드리러 갈 테니 언제쯤이 좋냐고 날짜까지 잡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도배 핑계로 저를 불러서는 은근히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사는 곳이 58평이거든요. 두 분이서 사시기에는 확실히 넓은 집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말 듣고 화병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돈이 이렇게 넓은 집 도배를 해볼랬을런가 몰라. 내가 도배 같은 걸 직접 맡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 집은 얼마나 들이면 되나? 100만 원? 200만 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도배해 주는데 내가 몇십은 더 얹어줄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해달라고 전해줘라. 아, 네, 그럴게요. 부담 갖지 말고 비용적인 건 알았지? 뭐 괜히 사돈지간이라고 싸게 받으려 하지 말라 해라. 뭐 그럴 분 같진 않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화났지만 어머니가 본인한테 다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전 그저 웃으면서 그런 건 어머니랑 직접 이야기를 해보라고 애둘러 말한 뒤 쌓여오는 분노를 참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도뱃날 당일, 역시나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오기도 전에 앞서 걱정하는 듯 굴면서 재차 저희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괜히 사돈한테 도배를 부탁한 거 아닌가 몰라. 그래도 한 가족 된 사이니까 조금이라도 팔아드리려고 부탁한 건데. 아유, 괜한 짓 같기도 하고. 정말 더 얹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응?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는 더 주시려고 해도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마음만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다시금 끓는 화를 간신히 잠재우고 있을 무렵 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도한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틈을 비집고 어머니가 불쑥 커다란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는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저는 종종 어머니가 도배를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설마 어머니가 그렇게 큰 사다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나 봅니다. 아이고, 사돈,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예, 좋은 아침이에요. 아, 이 사다리 때문에 그러세요? 오늘 도배할 때 필요해서요. 아, 네. 여전히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자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놀랐단 사실을 깨달았고 헛기침을 한 번 하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지만 이내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짓 한 번에 아직 열려있는 현관문 뒤로 거짓말 조금 보태서 30명이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거든요. 저조차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어머니만큼 놀란 얼굴을 한 채 그 엄청난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온 남자들의 연령대는 다양해 보였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는 듯이 익숙한 얼굴로 남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머니 말 한마디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며 각자 자리를 잡고 도배를 시작했어요. 거긴 좀 더 꼼꼼하게 해. 그렇지.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입 떡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자니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확 휘어잡는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집 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곤 팔짱을 끼고 남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고 가끔씩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완전 번거롭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도배 디자인도 방마다 무척 까다롭게 부탁을 했고 애초에 집 자체도 넓어서 도배를 다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머니가 데려온 사람들 덕분에 정말 딱 2시간 만에 58평 주택의 도배가 전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떨떨한 얼굴로 집안을 둘러보는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저도 이곳저곳 돌아봤는데 진짜 완전 새 집처럼 말끔했어요. 어디 하나 엇나간 부분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나가지 않고 있는 남자들을 대충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돈이 도배를 부탁하는데 내가 그냥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제자들 좀 불렀습니다. 다 내 밑에서 짧아도 3년, 길게는 10년 정도 구른 녀석들이라 실력 하나는 엄청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네, 그렇군요. 어때요? 깔끔하죠? 제자들 실력이 이 정도는 됩니다. 동수야, 만약에 AS를 할 일이 생기면 네가 집이 가까우니까 사돈 어른한테 바로 뛰어와야 한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사장님 사돈 되시는 분인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시어머니는 이미 어머니의 기에 완전히 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도 아마 저희 어머니가 혼자 오거나 기껏해야 한두 명 정도 보조 인력을 데려오는 걸 생각했을 텐데 무려 3년에서 10년 가까이 도배를 배운 제자들을 몇십 명이나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게다가 그 제자분들은 이미 전부 독립을 해서 각자 자기만의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전부 도배 쪽에서는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만한 인력들이 시댁에 죄다 모인 거였어요. 시어머니 역시 그걸 모르지 않았기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을 한 손으로 부리는 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자기가 어머니를 도배 부탁으로 부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를 찍어 누르며 상황을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슬쩍 들어본 건데 원래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널널하신 분들이 아닌데도 어머니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사정을 설명하자 다들 원래 잡혀있던 예약까지 옮겨가면서 이날을 위해서 다 모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이 부분까지 알았다면 더욱 깜짝 놀랐을 겁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시어머니가 충분히 기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돈, 이쪽 방도 보세요. 어때요? 도배는 마음에 드시나? 네, 깔끔하고 괜찮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래봬도 여기 이놈은 도배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애고 저놈은 한 1,500 되려나? 사실 사돈집 정도는 나 혼자 와도 충분한데 사돈이 도배를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데려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시하고 있던 도배 전문가가 한 달에 1,000대의 돈을 번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한 남자가 에이, 스승님은 저희의 배는 더 많이 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통에 시어머니는 잔뜩 얼빠진 표정을 했죠. 예끼, 그거야 잘 벌 때나 그런 거고. 나도 요새는 자네들이랑 비슷하지 뭐. 아무튼 사돈, 이제 볼 일은 더 없죠? 네. 네,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사돈이 내 생각해서 특별히 돈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더만. 가격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사돈이 성의껏 더 넣어주쇼. 아이고, 이번 달은 사돈 덕에 몇백 더 벌었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고 보니 사돈 어른도 도배하는 거 직접 봤는데 이참에 나 따라서 도배라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요? 사돈처럼 늙음하게 일 없이 집에만 있고 그러면 골병 들기 십상입니다. 나도 특별히 사돈이니까 아낌없이 노하우 잔뜩 알려줄 테니 관심 있으면 연락하쇼. 사돈, 저는 이런 쪽에 어떤 일이든 처음엔 다 어렵죠. 저랑 말동무나 하면서 도배나 하러 댕깁시다. 운동 삼아 좋고 돈도 벌어 좋고 이런 걸 일석이조 마당 쓸다 돈 줍기 이런 거라고 하죠. 사돈, 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전 이만 갑니다. 딱 자기가 한 그대로 어머니에게 비꼼을 돌려받은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남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표정을 생각하면 진짜 천년 묵은 채증도 싹 내려갈 정도예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전처럼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저희 어머니에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그날 느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으니 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부디 시어머니가 이대로 마음을 제대로 고쳐먹고 더 이상 남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며 한 방에 보여주신 어머니, 존경하고 늘 사랑합니다.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최대한 시어머니에게 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왔고, 시어머니가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남편과는 다르게 전 그렇게 조건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시댁은 그래도 그럭저럭 부유하게 사는 편이었는데 저희 집은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가정이었고 심지어 직업 자체를 봐도 남편은 저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었으며 전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에 불과했죠.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눈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전에 이야기해줬는데 시어머니는 언제나 남편에게 꼭 너랑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만나야 한다. 라며 자주 이야기를 해오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수준의 여자는커녕 훨씬 더 뒤떨어지는 제가 온 거죠. 그렇다고 제가 몸매가 좋거나 얼굴이 예뻤으면 몰라도 그것마저도 그냥 남들과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려고 우리 아들 이렇게 힘들게 키운 줄 알아? 아유,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자 직업 가진 여자애 아니면 결혼 안 시키려 했다. 면전에다 대고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진 정말 뻔한 이야기였죠. 솔직히 그런 말을 듣고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집에서는 사랑받고 자란 딸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머리로는 그래, 남편이 나보다 훨씬 더 환경도 좋고 생긴 것도 괜찮고 심지어 능력까지 좋으니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슴으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로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라는 불만과 화가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남편이 좋았기 때문이고 또 막상 결혼을 해서 진짜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행동에 달라질 거란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래, 아무리 내가 밉고 별로여도 그래도 한 가족이 된 이상 나를 깎아내리진 않겠지. 그건 사실상 제 남편이나 시부모님 본인을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나 전 남편과 결혼을 유지하는 3년 동안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어왔습니다. 우리 시집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남편과 결혼을 완벽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차라리 시집살이 시켜서라도 제 길을 꺾으려고 했는지 뭔지 진짜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시댁에 불려가서는 얘, 이것 좀 설거지 도와줘라. 내가 아파서 다 못하겠다. 라는 말에 시댁의 집안일을 다 해주고 와야 했습니다. 아니 엄마, 우리 결혼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러서 집안일 시키면 어떡해. 이 사람 불편하잖아. 아니,
이젠 내 가족이 된 건데 시어머니로서 편하게 며느리 집안일도 못 시키니? 너 그런 식으로 네 아내 편들 거면 넌 집에 가라. 암튼 사내 새끼가 꽉 잡혀 살기는 아주 망신스럽다, 망신스러워.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겠지만 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이후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빨래, 청소까지 싹 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어머니, 다 했어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깨끗하게 한 거 맞지? 창틀에 먼지는 없고? 그럼요. 제가 얼마나 깔끔한 성격인데요. 어머니 마음에 맞게 다 해놓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의기양양하게 남편 팔짱을 끼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그런 행동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딱 그러고 돌아가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제게 남편 믿고 기세등등하지 말란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기세등등하게 나대지 말란 말이야. 내 아들 뒤에 숨어봤자 다 소용없으니까. 알았냐? 어머니, 무슨 말씀인진 모르겠지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것도 새벽 5시에 말이죠. 아니, 시어머니는 잠도 없답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나서는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할 생각을 했는지, 그 뒤에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딱 그 이야기만 한 뒤에 전화를 끊었거든요. 전 졸지에 단잠을 자다가 시어머니 전화 때문에 깨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일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그쳤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둘이 있었고 그 둘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게는 동서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라든가 아무튼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보면 시어머니인 동서들은 진짜 예뻐했거든요. 뭐 그럴만 했어요. 동서들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괜찮았고 집안 환경이며 본인들 직업까지 딱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가까웠거든요. 우리 아가 왔니? 어여 와라. 예, 첫째야, 뭐하니? 물이랑 과일 내와야지. 얘네 목마르겠다. 아, 네, 어머님. 단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며느리는 저였습니다. 부려먹는 며느리였죠. 그런데 웃기고 서글펐던 건 그것 때문인지 이상하게 동서들도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저를 싫어하는 건 시어머니지 동서들이 저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전 그 이유가 궁금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놓고 묻기도 힘든 상황이었던지라 그렇게 동서들과 애매모호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첫째 동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동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김에 툭 터놓고 물어볼게. 나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어머님이 날 싫어하는 건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인지라 이해하지만 내가 혹시 동서한테 잘못한 거 있는 거야? 제 질문에 우물쭈물하는 것이 딱 봐도 시어머니한테 뭔가 들은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나한테만 말해봐라. 행동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진짜 감쪽같이 못 들은 척하고 있을 거라면서 설득을 하니까 동서가 그제서야 이야기를 꺼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 몰래 동서들만 따로 부른 날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아휴, 내가 처치 때문에 못 살겠다. 네? 형님이요? 그러더니 그 앞에다 대고 제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동서들이 집안 잘 사는 것을 알고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느니
염치도 없는 여자라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주제에 그냥 동서들이 손 아랫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마구잡이로 부려먹을 사람이라느니 하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지 말란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니들도. 알았지? 이 시애미 말 들어서 나쁠 게 없어. 아, 네, 어머님. 그리고 동서들에게 있어선 좋은 시어머니였기에 동서들은 어머님이 괜히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만 하나 듣고서 저를 피해왔던 겁니다. 이러니 제가 어이가 있을 리가 있나요? 동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랑 친하게 안 지내도 괜찮아. 근데 어머님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 알려줘야겠다. 난 설마 어머님이 뒤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난 동선의 집안이 잘 사는 것도 그렇게 안 지가 오래 안 됐고 설사 처음부터 알았다고 해도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난 큰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동서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동서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 말이 더 믿음이 가겠지만 나로서도 다른 것도 아닌 그런 모함을 들으면서 이제 가족이 된 사람들이랑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동서가 최소한 나에 대한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동서들한테 악영향을 끼칠까봐 그렇게 미리 이야기한 거겠지만 제가 무슨 병균이나 역병도 아니고 설마 한 가족이 됐는데 그렇게 염치 없이 굴겠어요?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가 남편보다 여러모로 뒤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모함을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에게 점점 마음을 떼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만약 좋은 일이 있었다면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많이 실망을 했을지언정 그래도 가족인데 저도 조금씩 마음을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한테 잘 대해줄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언제 한 번은 기가 막히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어머니의 비싼 옷들을 드라이클리닝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옷 하나가 완전히 우그러진 겁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니, 이 비싼 옷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제가 드라이 클리닝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건 그냥 세탁소에 옷을 맡긴 죄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 분노는 모두 저에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냥 입 다물고서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시어머니의 화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분풀이를 하고도 풀리는 게 없는지 갑자기 제 어깨를 검지손가락으로 툭툭 밀치면서 이 옷 똑같은 걸로 네가 다시 사놓으렴. 이라는 겁니다. 설마 제 돈으로 사라는 건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제 돈으로요? 라고 물었더니 뭐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 너 내가 옷 맡기기 전에 세탁소 좋은지 제대로 찾아보라 했어 안 했어? 그럼 네가 물어내야지 누가 물어내? 네 잘못도 있으니 네가 물어내라. 아주 안 물어내게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알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전 진짜 억울해가지고 미치고 팔짝 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생돈 50만 원을 들여서 시어머니가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사서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이 여러 가지이니 전 점점 시댁에 가기 싫어졌어요. 마음이 도통 따라가질 않았죠. 남편이 우리 오랜만에 집에 한번 들리자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만 가라고 난 가기 싫다며 거부했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를 그런 식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그럴 때면 별말 없이 알겠어. 나만 갔다 올게. 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굳이 더 건드리진 않았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성격상 분명
아니, 얘는 며느리가 돼서는 시댁에 안 오겠다고 한 거야? 라며 저를 가열차게 씹어대고 있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아무리 제 귀에 들리지 않는다지만 시어머니가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뒷말이 도는 게 불편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재봐도 그냥 차라리 뒷말이 도는 게 얼굴 보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단 판단이 들었기에 꼿꼿하게 가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한 3년간을 시달리다가 한 2년 정도는 시어머니와 제대로 대화 한번 안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남편도 좀 심각성을 느꼈는지 여보, 원래 어른들이 다 그렇잖아. 내가 엄마한테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당신도 마음 좀 풀고 이번엔 집에 같이 가자. 라고 했습니다. 남편한텐 별다른 유감이 없었고 실제로 남편이 얼마나 중간에서 고생하는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남편 얼굴 봐서라도 한 번은 가자. 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중요한 날엔 시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귀한 며느리 왔구나. 귀한 며느리 왔어. 그래,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 없어서 집안일 다 하느라 무척 힘들긴 했다만 뭐 어쩌겠니? 내가 네 비위를 맞추고 살아야지. 그지? 물론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저를 비꼬면서 제가 진짜 천하에 둘도 없는 못된 며느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도 적응이 된다고 하도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많아서인지 이제 그런 말로만 하는 이야기 정도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여전히 시어머니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던 때에 코로나가 심하게 터졌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물론이고 도련님도 시댁에 방문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죠.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하나만은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던지라 설에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한번 내려갔었어요. 보통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거나 그래야 되는데 시댁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도 없고 그냥 가자마자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물씬 들더군요. 그런 저는 본체도 안 하고 시어머니인 제 남편 그리고 도련님들과 동서들한테만 열심히 반가운 기색을 보였고요. 이번에 설날은 다른 날들보단 나았지만 역시나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도 좀 먹어보렴 하면서 남편, 도련님들, 동서들한텐 이것저것 반찬을 밀어다 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저에게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젓가락을 가져다 대고 있는 반찬 그릇을 싹 빼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뻔뻔하게 제 남편 앞으로 놔주는데 많이 먹어야 한다. 넌 살쪘으니 이참에 고기 먹지 말고 살 빼라. 라는 말에 더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조차도 그걸 눈치채고서 제 눈치를 볼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움직임을 몰랐겠습니까? 그냥 싸우기도 싫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이지 진짜 시어머니는 달라진 게 하나 없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 이번 추석에는 설사 시댁에 모인다고 해도 절대 안 갈 거야. 그렇게 알아. 그래,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도 참. 그냥 참고 넘어갔던 한계가 있지.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개무시라 하는데 시댁에 가고 싶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다녀온 설날이 제가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하는 날이 될 거라고. 추석엔 절대 안 가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자기가 미안하다며 쩔쩔맸고 그 뒤로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같은 거 하나 안 한 채 그냥 집에선 남편과 단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추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진짜 이제 시어머니에게 더 화를 낼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매 순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세요. 제 시어머니도. 그리고 저 역시 그날 해선 안 될 행동을 크게 저질러 버렸어요. 명절 안 간다 했잖아.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싶다고. 이번만 가면 안 돼? 분명 당신 안 오면 어머니가 크게 노하실 것 같은데. 나도 중간에서 힘들다. 안 가려 했지만 남편이 워낙 가자고 졸라대기도 했고 동서들도 와달라 하기에 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추석에 시댁을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당장 그나마 얼굴 자주 보는 도련님들이나 동서들이랑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시댁 쪽 친척들을 반길 리가 있나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추석 되기 전부터 제 기분이 가라앉은 걸 알았는지 남편은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애초에 남편이 해서 풀릴 기분이었다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화가 나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추석 전까지 어떻게든 시댁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진짜 이런 생각 나쁘다는 건 아는데 차라리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설마 시어머니도 미치지 않은 이상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저를 그 자리에 부를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 추석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전 하는 수 없이 남편을 따라서 시댁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시댁에 가는 건 설날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추석에 가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진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던 시댁 쪽 친척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 인사를 하는 데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평소 같았으면 친척들과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며 제 욕을 했을 시어머니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제가 왔는지만 흘낏 눈을 돌려서 확인하더니 다시 등을 돌려서는 본인 할 일을 하고 있었죠. 아니, 어머님이 왜 저러시지? 이미 몇 년간 어머님의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많이 봐왔던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든 일단 다른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절 욕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계셨거든요. 옛 며느리로서 하나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느니, 집도 못 살고 가진 것도 없다느니, 면전에다 대고 그런 욕을 하는 게 일상이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했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전 얼떨떨해 하면서도 내 집 남편이 그 사이에 뭐라고 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남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편이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죠. 그렇게 시댁에 오기 싫어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니 저 역시 시댁에 오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열심히 요리도 했고 친척들이랑 가족들 같이 먹을 상도 힘내서 차렸어요. 동서들이랑도 거의 남편과 결혼하고 난생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얘기를 꽤 나눴습니다. 제가 드디어 남들과 똑같은 며느리가 되었다는 기분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잡채며 갈비찜이며 해가지곤 상에 내는데 마지막에 각자 먹을 밥그릇과 국그릇을 푸는 중에 그릇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렇게 그릇이 부족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새 그릇을 사기에는 애매해서 기껏해야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도 일회용품이 없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그릇이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서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어 보았지만 별다른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열려있는 가게라도 찾아서 일회용 그릇이라도 사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더니 비어있는 그릇이 있다면서 전 모르던 장에서 그릇 몇 개를 더 꺼내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개밥 그릇도 하나 꺼냈습니다. 개밥 그릇은 왜 꺼내시지? 거실 하나 놓여 있는데. 솔직히 개밥 그릇을 꺼낼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고 이미 사료가 담겨있는 밥그릇 하나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필요하니까 그 그릇을 새로 꺼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용 그릇과 개밥 그릇을 물에 씻더니 개밥 그릇에도 사람 먹는 밥을 펐을 때는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개밥 그릇에 사람 먹는 밥을 펐는지. 그러나 얼결에 시어머니 뒤를 따라서 거실에 있는 상에 갔을 때 전 시어머니가 왜 그 그릇을 꺼냈는지를 그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괜찮으니까 넌 여기다 밥 먹어라. 뭐라고요? 개밥 그릇에 먹으라고요? 그래, 왜 싫으니? 아니, 개만도 못한 것들은 원래 이런 데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참나, 너 네 남편한테 듣자니 명절날 안 오려 했다며. 기가 막혀. 어디 개만도 못한 게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어오르려 해? 자, 이 밥그릇으로 알아라. 이게 네 위치고 주제다. 유치하게도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개밥 그릇을 꺼낸 거였죠. 시어머니가 그릇을 꺼내오는 장면은 보질 못했는데 분명히 그 안에 사람용 그릇도 더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겨우 끓어오르는 화를 참은 저는 그냥 속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을 거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서 남편 옆에 앉아서 술만 홀짝홀짝 대고 남편이 가끔씩 먹여주는 반찬으로 안주를 삼았는데 술이 올라서인지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마셨습니다. 그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저에게 개밥 그릇을 내밀었던 시모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술김에 터질 게 터지는 순간이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한가족인데도 그런 식으로 치졸하게 자꾸 엿먹이고 그러는 거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어떻게 사람한테 개밥 그릇 해주면서 밥을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 개예요? 개냐고요? 동서들은 온전한 그릇 주고 나한테는 개밥 그릇 주고 오늘 진짜 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너 지금 어른들 다 계시는데 무슨 버르장머리야? 아무리 배운 거 없다고 해도 기본 예의는 갖춰야지. 예의? 웃기고 자빠졌네. 그럼 예의 있고 배운 사람이 며느리한테 개밥 그릇에 밥 먹으라고 해요? 사실 그날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름이 완전히 끊기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말리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는 시모 입술과 볼 딱지 사이를 진짜 맹견처럼 물어버렸어요. 나한테 개밥 그릇에 밥을 줬으니 내가 진짜 개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그날 모인 친척들이며 도련님들, 동서들까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물린 곳에 피가 난 것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서도 무려 5바늘이나 꼬맬 정도의 상처를 얻었습니다. 잘못하면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를 챙겨서 집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잔뜩 화가 나서 뭐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우리 엄마한테 쌓인 게 많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떡해? 정말 진짜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조를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는 걸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며느리처럼만 대해줬어도 전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 했을 겁니다. 애초부터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 시어머니 아닌가요? 덕분에 저는 남편과 냉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제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혼만이 답일까요?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도 지치고 지칩니다. 제발 제게 어떤 말로든 도움을 주세요.